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투기로 문제가 된 LH에 대한 조직 개편안을 이달 중에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상장을 하루 앞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한가 직행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기업들의 제휴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보험사들이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조직 개편안 이달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 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 민간을 망라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이사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스피 입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약 열기에 더해 유통 물량까지 적어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로 직행하는 이른바 따상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모주 청약 시장에 새로운 역사를 쓴 SK바이오사이언스. 종전 최고 기록인 카카오게임즈를 훌쩍 넘는 63조 원의 증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같은 청약 열기에 증권가에서는 따상에 대한 가능성을 넘어 따상상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의 증거금을 끌어모으며 흥행몰이에 성공한 데다 시장에 풀리는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당일 유통 가능 주식수는 890만 주, 전체 상장 주식수의 11.63%에 불과합니다. 이는 상장 이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SK바이오팜보다 적은 물량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상장 당일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돼 증권가에서는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가는 6만 5천 원으로 따상에 성공하면 주가는 16만 9천 원으로 치솟고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160%에 달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가상화폐와 제휴를 맺는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며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코인 결제 활성화를 위해 경품 지급과 반값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국내 6만여 개 제휴 가맹점에서 비트코인 결제 연동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혀 화제가 된 다날 핀테크의 페이코인. 대형 제휴 가맹점 중 한 곳인 도미노 피자는 오늘 페이코인으로 피자를 구매할 경우 5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달까지는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 배달 30%, 포장 40%를 할인해줍니다. 앞서 커피 프랜차이즈 달콤은 청계광장점에서 3,000원 상당의 페이코인을 무료로 지급하고 만원짜리 세트 메뉴를 1,000원어치의 페이코인으로 구매하는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가상화폐 밀크와 제휴를 맺은 노래방 앱 썸씽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 1,000만 원 상당의 밀크코인과 썸씽코인을 경품으로 지급했습니다. 가상화폐와 단순한 제휴를 넘어 고객의 적극적인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이벤트에 나선 겁니다. 실제 밀크는 야놀자 등과 제휴를 맺으며 포인트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작년 12월 기준 앱 이용자가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APN코인은 동대문 도매시장 고객을 공략한 전자상품권 서비스를 내놓고 APN코인으로 해당 전자상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닥터코인은 숲침대 브랜드 바다라팔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구매 금액의 30%를 닥터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했고 아들과 딸 상조와도 결제 금액의 50%를 닥터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날보다 0.64% 내린 3,047.5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내일 새벽 미국에서 발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는 FOMC에 대한 관망세 등에 올 들어 가장 적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했지만 개인은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며 FOMC 이후 상승장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코스닥은 전날보다 0.33% 오른 943.7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삼성전자의 정기주주총회가 혼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주주들의 질의에 실시간으로 답하는 등 그동안 주총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정훈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215만 명의 개인 투자자를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오늘 오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속 2m 거리 두기 등 방역을 지키며 약 1,200석을 확보했고 현장에는 지난해의 2배가 넘는 900여 명의 주주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주주가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상 첫 온라인 중계도 실시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부터 새로 도입한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고 계신 주주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안건으로는 사내 사회이사 재선임과 특별 배당금 승인, 올해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상정돼 모두 가결됐습니다. 주총 의장으로 나온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시큐리티 등 미래 역량을 준비하고 자율적인 준법 문화의 정착을 통해 신뢰받는 100년 기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이 나와 각 사업 부문별 경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온라인 중계를 통해 주총을 지켜본 주주들도 질문 게시판에 질의를 올리는 등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주주들의 질의 중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취업 제한 이슈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주주들은 이 부회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일반 주주 가운데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남 부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사업 결정 등 이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하고 회사의 상황, 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됩니다. 보장성 생명보험 예정 이율 인하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이어 주요 보험사들이 올해 실손보험 인상률을 2자릿수로 확정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주요 상보사들이 3, 4월 예정 이율을 0.25%포인트 내리면서 보험료가 10% 내외로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4월 예정 이율을 2.5%에서 2.25%로 내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3월과 5월 사이에 남은 상품들의 예정 이율을 2%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NH농협생명은 다음 달 보장성 보험을 2.25%에서 2%로 조정하기로 했고 1월 비갱신형 보장성 상품을 2.25%로 내린 동양생명도 다음 달 갱신형 보장성 상품과 종신보험을 하향합니다. 상보사들이 예정 이율을 줄줄이 낮추고 있는 것은 장기화하고 있는 저금리 기조 때문입니다. 자산을 채권에 투자해 운용자산 이익률을 높여야 하는데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면서 2차 역마진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MG손해보험은 악화된 손해율 관리를 위해 어제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 인상했습니다. MG손보의 지난해 손해율은 107.7%로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11개 손보사 중 가장 높습니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자동차 보험의 적정 손해율 78에서 80%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롯데 캐롯 손해보험도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등을 의뢰했고
악사손해보험은 영업용 차량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올해 실손보험 인상률이 최고 19.6%로 확정되면서 인상률이 누적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50에서 200% 가까이 보험료가 오르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단지의 고급화와 공사비 증액 등을 놓고 시공사인 GS건설과 각을 세웠던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조합의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단지는 창호나 마감재 등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 1년여 만에 견본주택을 다시 열었다고 하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시공사인 GS건설과 갈등을 빚은 개포주공 4단지. 최근 이 단지 조합과 GS건설의 관계가 개선된 모습입니다. GS건설이 조합의 요구를 반영해 단지 마감재 등을 고급화한 뒤 견본주택을 다시 개관한 것. 견본주택을 본 조합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조합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다시 문을 연 견본주택을 보고 만족감을 드러낸 조합원들이 많다고 조합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재건축업계에선 창호나 마감재를 놓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원가를 가늠하기 힘든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도중에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권 핵심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도 창호와 자재 등을 두고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에 고급화 TFT를 만들어 조합과 건설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공사비 검증 또한 건설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투명한 재건축을 개포 4단지 조합은 지난해 5월 1990년 보안사 사찰을 폭로한 윤희봉으로 알려진 윤석양 조합장이 취임한 뒤 조합 운영 투명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시공사의 공사비 검증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한때 조합과 GS건설은 중도금까지 미납하며 악화일로를 거듭했습니다. 현재는 공사비 증액 내역 공개를 미루던 GS건설도 이달 중 관련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기로 한 상황. 재건축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공사비가 투명하게 공개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가 어제 기아의 대형 프리미엄 세단 K9의 단종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며 기존 내연기관차들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내연기관차의 종말 머지않았다는 이야기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미래 도시에는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만 달리고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해서 내용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일단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100% 전기차만 출시한다 이런 얘기들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빠르면 2025년, 5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다. 먼저 미래차 전환을 앞둔 글로벌 자동차 업계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기아 자동차도 2025년부터 100%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했고 폭스바겐 그룹이나 볼보나 각 나라별 메이커별로 전기차 보급 계획을 서둘러 발표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인 전망으로 볼 때 2030년에 전체 매년 판매되는 차량이 약 9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 정도인 3천만 대 정도가 전기차로 보급된다. 이렇게 나라별 계획이 보급 계획을 합해보면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결국은 2030년에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그 탑 클래스에 속하는 메이커들은 전동화 계획을 서둘러 발표를 하고 생산 대수를 상당히 늘려서 계획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마켓 쉐어를 좀 더 본인들이 가져가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가장 많은 판매하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과 볼보도 이런 전동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나갔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생각해보면 전기차 보급된 지는 10여여가 지난 상황인데 업체들이 유독 올해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현재는 전기차 시장은 현재 작년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4에서 6%대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 전망도 6%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결론은 아직은 95%가량이 내연기관차가 판매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내연기관을 모디파이해서 엔진 대신 모터를 집어넣고 연료통 대신 배터리를 집어넣는 결국 내연기관 베이스의 프레임에서 전기차를 쉽게 출시를 했었기 때문에 각 메이커별의 경쟁력이나 기술력이 100% 녹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대기아가 이 GMP를 출시한 걸 기초로 해서 세계적으로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본인들의 기술을 최대한 다루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전기차 시대의 진검성부가 이제부터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 전기차 전쟁의 원년이 2021년이다. 이렇게 메이커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에는 현대 기아차 그룹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인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도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왔었어요. 전기차 시대에도 경쟁력 갖출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전기차를 보면은 테슬라가 약 작년에 50만 대를 1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룹이 22만 대를 판매를 했었고 현대 기아가 합해서 약 18만 대를 조금 넘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전기차로 판매를 시작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하고 한국만 수소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고 도요타와 혼다, 현대만 수소 전기차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들 전기차에 집중하는데 수소 전기차를 판매하고 개발한 것은 좀 미스매치가 아니냐, 방향을 잘못 선정했다 이런 어떤 비판도 있습니다만 단거리, 500km 내외의 단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훨씬 유리합니다만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배터리 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무게가 무거워지고 비용이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500에서 600km를 넘어서는 중장거리와 트럭, 버스 같은 많은 인원이 타고 무거운 차량 같은 경우는 수소전기차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수송 분야에서는 앞으로도 수소전기차 시장이 보다 크게 열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기차하고의 충분한 경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효율성에 따라서 지금 좀 세그먼트를 나눈다라는 부분인 건데 지금 보면 저희 취재 기자가 알아온 바에 의하면 기아는 전기차로 간다고 하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와 내연기관 투트랙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런 병행 방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체들은 앞으로 20, 30년 후, 길게는 4, 50년 후에는 100% 전기나 수소전기차로 전환된다라고 봤을 때 초기에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서둘러 전동화 계획을 발표하고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이고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점차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이나 5년 후에는 대부분의 글로벌 메이커들이 전기차 출시에 주력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본격적인 경쟁이 강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 규모와 이런 어떤 보급 전망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환을 하게 될 텐데 결국 우리나라만 해도 기아 자동차는 100% 전동화로 가지만 현대자동차는 전동화 플러스 내연기관 일부 생산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절반 이상이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익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의 보급률, 그다음에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원가 하락을 통해서 보급되는 전망에 따라서 전동화는 급격한 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궁극적인 질문으로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와서 바로 여쭤보면 내연기관차 종말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이렇게 발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는 친환경 자동차를 제작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비쌈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별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게 가장 그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구 전체로 보면 북반구 쪽, 미국, 유럽, 한국이나 일본, 이미 이제 중국도 앞서가기 시작했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들이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친환경차 보급에 힘쓰고 있고요. 남미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동남아는 다소 뒤처져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보급 계획들이 향후 10년 안에 작게는 전체 보급 차량의 30%, 많게는 50%까지 보급될 걸로 보여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15억 대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면 2030년, 35년 이후에도 전기차가 메인이 돼서 보급된다 하더라도 그 어떤 폐차까지 가고 차량이 완전히 폐기되는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그 이후로도 15년, 20년 동안은 내연기관차들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의 완전 종식은 앞으로도 빨라야 40년, 50년 후가 될 거고 다만 주력 차종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몰락이 다가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몰락, 바꿔 말하면 이제 전기차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프라, 이게 충전소 같은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좀 준비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다들 뭐 2025년부터 대부분 전동화를 하겠다, 아니면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전기차로 만들겠다 이런 발표들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발표들하고 각 나라별로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보조금이나 아니면 어떤 전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하고는 조금 미스매치입니다. 결론은 지금은 한정된 전기차의 보급량을 우리가 상당히 마켓쉐어를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술과 각종 경쟁력을 내세워서 자동차의 메이커별로 일단 전력 투구를 하는 경쟁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나 이런 친환경 자동차 이런 것들도 일단은 경쟁력에 따라서는 전기차로 전체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소재 분야가 되겠죠. 재료의 확보, 원료 확보를 통해 가지고 배터리 수급에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 배터리 수급에 또 그다음에 폐전지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이나 이런 사이클이 완벽하게 생태계를 구축이 된다면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대도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시대에 앞서 생태계 구축 필요성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호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설명 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와 건보료 등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 3.7%의 공동주택은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과 여부는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어 1주택 기준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지난주 거래된 개별 종목 48건에 대해 투자주의 및 경고, 거래 정지 등 시장 경보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종목에는 주가 변동 폭이 컸던 정치 테마주와 디지털 화폐와 또 리튬 관련주 등이 주요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집니다. 주요 불공정 거래 의심 거래에는 미공개 정보 수령 뒤 공시 이전의 주식을 집중 매수 또는 매도한 사례 3건이 포착됐습니다.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의심 거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2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7만 3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636만 5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단 약 50만 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인데 최악의 고용 충격이 덮쳤던 1월보다는 감소폭을 줄인 겁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6개월 연속 감소 뒤 최장 기간의 감소세를 기록 중인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월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완화됐다며 백신 접종 개시, 거리두기 완화, 수출 개선 지속 등의 영향에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한파로 전력 끊긴 뒤 한 달이 됐는데 여전히 재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라인이 한 달 넘게 가동을 멈춘 것은 삼성전자에서 처음 있는 일로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며 피해액이 4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공장의 전력과 용수 공급은 복구됐는데 라인 재가동을 위한 설비 점검 작업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설비를 점검하며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과 코로나19 여파에 지난해 유니클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5,746억 622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1%가 줄어들었고 영업손실도 129억 1,394만 원으로 약 7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유니클로의 실적 악화는 지속되고 있는 일제 불매운동과 지속된 코로나19발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외출을 자제하며 의류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고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매장 수도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 3월 183곳에서 지난달 기준 144개만 남게 됐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 IT 기업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5G 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5G 표준 특허 15.4%를 보유한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애플 등의 5G 관련 특허, 로열티와 상호 특허 계약 협상에 나설 전망으로 알려집니다. 만약에 협상이 성사된다면 현재 애플이 퀄컴의 스마트폰 한 대당 7.5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화웨이 역시 한 대당 2.5달러 정도의 특허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맑은 하늘 때문에 공기가 깨끗해 보이지만 곳곳으로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까지 서울, 경기와 충청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에 전국도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강원, 영동, 울산과 부산은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온화하지만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 광주는 5도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7도, 광주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는 데다 먼지 농도가 높은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북동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이하로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17도, 춘천과 대전 18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은 낮 한때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속초 6도, 강릉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속초 13도, 강릉과 울진 14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광주 5도, 부산 9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8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은 흐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는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눈으로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